안녕하세요. 2018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팀장님, 그리고 면접원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센터에서 KGSS 일을 맡고 있는 조교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KGSS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연구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성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KGSS는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이용합니다. 이때 면접원의 역할은 표본 가구에 찾아가서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자들은 질문을 듣고 4개의 보기 중에 자신의 의견과 가장 근접한 보기를 선택하게 되겠죠? 이제 KGSS에 대해서 감이 좀 오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KGSS가 정확히 어떤 조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시카고 대학교의 노크라는 연구소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1972년부터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반 사회조사는 높은 대표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연구자들이 통계 방법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KGSS는 미국의 일반 사회조사를 기본 모형으로 삼고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하여 디자인된 조사로 지난 2003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센터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일반 사회조사의 한국판 조사가 바로 KGSS라고 보시면 되겠죠?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반복적으로 물어본 결과 화면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지 그 변화 과정이 뚜렷하게 보이시나요? 그래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하늘색 선을 보시면 2003년에는 다수의 한국인이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협력 대상이라고 인식하였으나 그 비율은 200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의 회색 선을 보시면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상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 역시 KGSS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KGSS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변화 파악 및 국제 비교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의 사회과학 자료 창출 및 확산입니다. 그렇다면 KGSS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KGSS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복 핵심 조사는 말 그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반복 핵심 조사에는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인 성별, 교육 수준, 나이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됩니다. 처음에 살펴본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반복 핵심 조사의 문항 중 하나입니다. ISSP는 1984년에 창립된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여러 회원국이 각 국가의 주요 대학들과 함께 설문을 개발하고 조사를 하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ISSP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KGSS와 마찬가지로 각 국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 데이터를 한데 아카이빙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비교 연구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ISSP 모듈은 총 11가지이며 대체로 10년 간격으로 각 주제 모듈을 순환하여 조사합니다. 참여국가 목록, 조사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ISSP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학교 과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ASS 주제 모듈 조사입니다. EASS는 동아시아 사회조사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일반 사회조사 형태를 시행하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조사 프로그램입니다. EASS는 동아시아 4개 국가들을 양적 반복론으로 비교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교 연구라는 측면에서 ISSP가 떠오르지 않나요? EASS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순환조사이나 ISSP와는 달리 2년의 주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GSS는 연구자 제한 특별 모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반복 핵심 조사, ISSP, EAS 주제 모듈이 한국의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KGSS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을 연구자들이 알고 싶어 한다면 연구자들의 신청을 받아 설문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KGSS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다면 네이버에 KGSS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의 홈페이지에서는 데이터, 설문지, 코드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학술 논문이나 수업 과제 등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장은 KGSS의 표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보았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전국 가구에 거주하는 성인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들에게 찾아가서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들을 조사할 수 없을까요? 첫째,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주소록이 없으며 설령 주소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는 이를 얻을 수 없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기엔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KGSS는 대한민국 가구에 사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 집단을 추출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자 하려고 했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집단에서 뽑힌 사람을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저희 KGSS는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들을 조사하는 대신 표본 집단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찾아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GSS의 모집단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GSS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가구에 거주하는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18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KGSS의 표본 집단은 대한민국 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는 것을 표집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반대로 그 표본 집단을 조사해서 모집단을 살펴보는 것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 표본 집단을 찾아가 조사한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 추론을 통해 2016년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문항의 반복된 조사를 통해 2003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1천여 명 남짓의 표본 집단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사는 18세 이상의 전체 성인들을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확률 표집 논리에 있습니다. 확률 표집의 논리는 연구 대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0이 아닌 동등한 확률을 가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사위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각 사건이 독립이라면 주사위 게임에서 1, 2, 3, 4, 5, 6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각각 6분의 1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확률 표집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확률 표집을 하면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집 편향이라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모집단에 대한 표본 분포, 표집 오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연구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GSS의 표집 원칙은 언급한 확률 표집 원칙 하에 무작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사람 목록이 있어야 주사위 던지기 게임을 해서 사람을 뽑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대한민국 가구에 거주 중이면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18세 이상의 전체 목록을 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법은 대한민국에 사는 18세 이상의 성인과 연계될 수 있는 추출 틀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 초등학생을 연구한다고 가정하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다니는 전체 학생들의 명단을 연구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초등학교를 대신 표집을 해서 표집된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의 명단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명단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KGSS에 적용해보면 KGSS는 지역을 단위로 먼저 확률 표집을 하고 더 작은 행정 단위로 내려가면서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다단계 지역 확률 표집이라고 부릅니다. KGSS의 다단계 지역 확률 표집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읍, 면, 동을 추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 반 또는 리를 추출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표집틀 가구 명부를 바탕으로 응답 가구를 최종적으로 무작위 추출 원칙하에 선정하는 것입니다. 표집 과정이 다소 추상적이라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가구는 총 2073만 6291개가 있습니다. 이 중 서울특별시에는 약 420여만 명의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대략 전체 가구의 약 5분의 1 가구가 서울에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200개의 조사 지역 중에 5분의 1인 40개를 서울에 할당하고 서울의 전체 동에서 40개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무작위 추출 결과 40개 중 하나로 종로구에 있는 명륜 3가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륜 3가동에는 총 몇 개의 통이 있을까요? 명륜 3가에는 1통부터 16통까지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를 다시 주사위 던지기 게임처럼 무작위 추출한 결과 명륜 3가동 4통이 선정되었고 또다시 4통 안에서 반을 추출한 결과 1반이 추출되었습니다. 이제 종로구 명륜 3가동 4통 1반을 최종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할 일은 팀장이 조사 지역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 지역에는 몇 가구가 있는지, 사람이 실제 거주 중인 집이 맞는지, 도로명 주소는 무엇인지, 조사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정확한 경로 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 팀장님들이 지난 3월과 4월 내내 각 담당 지역을 방문하시고 표집틀을 작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팀장님들께서 그려주신 표집틀을 바탕으로 SRC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2가구를 다시 무작위로 추출하여 최종 응답 가구 리스트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바로 SRC에서 각 대학 팀장님들께 새로이 나눠드릴 조사 가구 목록입니다. KGSS의 조사 대상 가구 목록은 조사 지역당 12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12가구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 KGSS의 조사 목표는 조사 지역당 12가구 중 7가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현지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SRC로부터 조사 지역과 가구 리스트를 수령한 후 해당 가구를 방문합니다. 방문하여 해당 가구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가구원을 만납니다. 그 다음은 가구원 리스트를 작성하고 면접원이 키시표를 바탕으로 응답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응답자와 KGSS 면접을 실시합니다. 가구원 리스트 작성과 키시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면접원은 주소에 적힌 표본 가구를 방문합니다. 표본 가구 방문 후에는 면접원이 단 한 명의 응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응답자 선정을 어떻게 할까요? 2018년 KGSS 응답자 선정 방법은 키시표를 이용한 무작위 추출입니다. 키시표를 쓰기 위해서는 가구원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일종의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키시표란 통계학자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한 가구 내에서 한 명의 응답자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표입니다. 키시표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무작위 추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키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시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접원들은 먼저 가구원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구원 리스트를 작성하는 규칙은 표본 가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가구원 중에서 남성 가구원을 먼저 생년이 빠른 순서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 가구원을 마찬가지로 생년이 빠른 순서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남성 가구원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먼저 정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RC에서 나눠드린 주소 목록에 보면 1부터 10위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 가구에 할당된 주소 번호를 먼저 찾습니다. 예를 들어 8번 가구에 방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성한 가구원 리스트를 보며 해당 가구에 사는 성인 가구원 수를 찾습니다. 해당 가구에는 4명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교차하는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가구원 리스트에서 첫 번째 사람에 적힌 사람이 응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문지 유형을 확인한 후 설문지를 준비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키시표와 가구원 리스트 작성표는 모두 2018년도 KGSS 설문지에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키시표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2018년도 KGSS 설문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면접원 분들은 교육자료집을 함께 펴놓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KGSS는 설문지가 다소 복잡하고 꽤 길기 때문에 면접원이 설문지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가셔야 나중에 응답자를 만났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조사 방법론 수업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방법론 수업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문지의 유형, 조건부 질문과 지시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기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면접원 지침서를 사용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문항별 유의사항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문지 유형입니다. 설문지 문항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쇄형 질문은 일종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응답범주, 그러니까 보기를 다 읽어주는 경우와 응답범주를 다 읽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일종의 주관식 문제로 응답범주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말을 그대로 적어야 하는 문항입니다. 폐쇄형 질문은 응답범주에 따라 읽어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있는 응답범주는 읽어주는 것이고 괄호 안에 숫자로 된 응답범주는 읽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응답범주를 어떻게 읽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저희 KGSS에서 항상 물어보는 반복 핵심 문항입니다. 응답자가 앞에 있으면 면접원은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귀하를 이용하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이용하려 될 것이다. 2. 공정하게 대할 것이다. 이 중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3번과 8번은 괄호 안에 있는 숫자이므로 절대 응답자에게 읽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면접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읽어주지도 않는 3번, 8번 이런 응답 범주는 왜 있는 건지,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한번 읽어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응답 범주를 읽어주지 않았음에도 응답자가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라든가 혹은 모르겠어요 등의 대답을 끝까지 고수할 때 그럴 때에만 3번 또는 8번의 응답 범주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형 설문지 기록 방법은 동그라미 숫자 옆 밑줄 칸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항 옆 작은 박스 보이시죠? 여기에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RC에서 사용하기 위한 박스이니 여기엔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반드시 보기 숫자 옆에 체크하세요. 개방형 질문 기록 방법은 응답자가 말하는 내용을 의역이나 요약 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항 60번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60번과 62번 문항은 다소 까다로운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재료집에 더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본 영상에서도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은 조건부 질문과 지시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질문과 지시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KGSS에 있는 종교 문항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시문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조건부 질문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조건부 질문은 보통 25.1, 25.2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번 문항에 속한 문항이고요. 종교 문항에서 응답자가 종교 없음을 선택했다면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겠죠? 이때 25번에 속한 조건부 질문 2개는 건너뛰고 지시문을 따라 26번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면접원이 이런 지시문, 조건부 질문을 꼼꼼히 살펴서 설문을 해주셔야 응답자도 헷갈리는 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기카드입니다. 보기카드란 쉽게 말해 응답 범주가 적혀있는 카드입니다. 응답자에게 그 카드를 보여주면 응답하는 게 더 편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설문 문항에서 보기카드를 제시함과 동시에 응답 범주 또한 육성으로 읽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기카드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이 문항은 지금 폐쇄형 문항이고 동그라미 숫자들만 읽어주셔야 합니다. 보기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기카드에도 역시 8번 모르겠다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읽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보기카드를 읽어주는 방법은 면접원이 응답자에게 보기카드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설문지에 동그라미 숫자 보기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보기카드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KGSS의 설문지는 A형, B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기카드도 마찬가지로 A형, B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설문 문항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문항은 응답 범주의 순서가 다릅니다. 설문지 A형, B형에 따라 응답 범주의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예시를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응답 범주가 역순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A형 설문지와 B형 설문지에 따라 어떤 보기카드를 챙겨가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에 면접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원 지침서입니다. 면접원 지침서란 설문 문항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서입니다. 만약 설문 도중 응답자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땐 반드시 지침서에 제시된 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면접원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설명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몇몇 설문 문항은 면접원 지침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항들은 반드시 지침서를 읽은 후에 면접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지침서의 예시입니다. 4번 문항에는 면접원 지침서를 참고하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면접원 지침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접원 지침서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면접원 지침서는 반드시 면접원만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문항별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모두 교육자료집을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항입니다. 먼저 4번 문항의 질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항은 사회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사소한 단어들에서도 응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번 문항은 총 1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번 문항을 완료한 후에는 응답자가 17개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했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의 면접원 지침서 보이시죠? 해당 사회기관의 정의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면접원 지침서에 따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응답자들 중에서는 응답이 귀찮아서 하나의 번호로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응답이 하나의 번호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문항은 지지정당 또는 선호정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6번 문항은 가장 최근 선거에 대한 문항입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선거이기 때문에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응답범주 외의 정당을 응답자가 답할 경우 해당 정당의 이름을 기타 부분에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지하는 정당으로 대한애국당을 말했다면 면접원이 직접 기타 정당에 대한애국당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당대표, 당의 특성, 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자세히 물어본 후 그 내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교 의례 참여와 종교에 대한 문항입니다. 먼저 문항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문항은 종교 의례 참석 빈도를 묻는 문항이고 25번 문항은 종교에 대해서 묻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 순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교 의례 참석 빈도를 묻는 24번 문항의 응답 범주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괄호 안에 숫자가 있습니다. 괄호 숫자로 된 응답 범주는 면접원이 읽어주지 않는다는 지침을 기억하시죠? 면접원은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또는 예배를 드리러 가십니까? 라고 물은 후 응답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응답자가 전혀 가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더라도 25번 문항에서 종교 문항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응답자가 종교 의례, 가령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도 종교 의례에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는 교인이 아니더라도 성당이나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문 문항 순서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또는 기타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면 조건부 질문을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면 26번 문항으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에 쓰인 지시문을 항상 꼼꼼히 읽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구원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에서 주의할 점은 50번, 51번, 52번 문항과 53번 문항의 응답이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응답자가 동거 가족수는 4명, 별거 가족수는 1명, 가족 외 동거자는 0명이라고 응답했다면 이때 53번 문항에서는 논리적으로 가구원 5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응답 완료 후 53번 문항의 가구원 표에 있는 가구원 수가 동거 가족수 더하기 별거 가족수 더하기 가족 외 동거자의 수의 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번 가구표의 응답자와 배우자의 취업 여부는 반드시 59번과 61번의 문항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59번은 응답자의 취업 및 경제활동 정보를,
61번은 배우자의 취업 및 경제활동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59번은 응답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문항이고 61번은 응답자의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서로 다른 문항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 관련 문항이 가장 구조가 복잡해서 많은 면접원들이 이 문항을 혼동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응답자가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응답자가 이를 통해 수입을 조금이라도 얻는다면 그렇다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에서 응답자는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실업자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 중 응답자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한 후에 조건부 문항 설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응답자가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후 다음 문항에서 누군가에 의해 고용이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면 응답자는 근로자입니다. 응답자가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고용된 상태를 아니라고 응답했다면 응답자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자 또는 구직자입니다. 보라색 영역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응답을 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해당 설문지의 영역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설문지에서는 이렇게 색깔별 박스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설문지를 파악하셔야 면접 시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중에서 간혹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사업주와 고용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농지 또는 가게가 가족 중 누구의 소유인지, 돈은 누가 관리하는지 이런 점들을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응답자가 농지 또는 가게를 소유했다면 자영업자이고 그 응답자의 배우자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됩니다. 소득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수입을 써주시고 61번 문항에 있는 배우자의 수입에는 0원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나 가게를 응답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응답자와 배우자는 모두 자영업자입니다. 이때 수입은 59번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수입을, 61번 문항에서는 배우자의 수입을 각각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번 문항이 완료된 후 면접원은 59번과 61번의 문항의 정보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에 대한 문항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응답자가 해당 문항을 듣고 하루에 평균 8시간 일한다 이렇게 응답했다면 면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대로 8시간 이렇게 기입하지 말고 토요일, 주말엔 얼만큼 일하는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서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정보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문항입니다. 소득 문항은 응답을 얻기 어려운 대표적인 변수입니다. 그러나 경제학, 사회학을 포함한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소득 변수가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응답자들이 소득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한다면 이 문항에 한해서는 응답자에게 직접 기입하도록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모든 기타 소득입니다. 둘 다 월 평균 소득을 묻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이 아니라 월 평균 소득입니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 월 소득 대신 연소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농업에 한해서만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면접원께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번호에는 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질문이므로 보기 번호로 기입하는 대신 반드시 숫자로 10,000원 단위의 액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0번은 응답자의 산업과 직업을 묻는 문항이고 62번은 배우자의 산업과 직업을 묻는 문항입니다.
종종 우리가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산업과 직업은 같지 않습니다. 산업은 유사한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집단, 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집합으로 예를 들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무역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직업은 수입을 위해서 개인이 수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는 직업이고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교육자료집에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가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 및 직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명을 최하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가령 교육자료집의 예시를 보면 응답자가 삼성을 다닌다고 하면 삼성 내에서도 어느 지점에 있는지 혹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최대한 자세히 응답자에게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응답자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명, 사업체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확한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 및 유통업은 취급하는 제품을 기입하시고 서비스업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속 사업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산업활동이 별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령 우리가 한진그룹을 생각해보면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응답자가 속한 사업장의 활동을 위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 빵 같은 것을 만들면서 동시에 도매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사업장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 묻고 그 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 및 직종 문항입니다. 사업체가 상업인 경우 도매인지 혹은 소매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도 여쭈어 보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가 제조업에 다니는데 업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을 보고 도매업과 소매업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직위는 직업 이름과 부서, 직책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응답자가 계장, 과장, 실장, 성님이라고 응답했다고 해도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책임연구원, 간호조무사, 계장 중에서도 6급 계장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내용입니다. 업무 내용을 질문할 때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더 적절할지 맞춰보세요. 너무 쉬운 퀴즈였나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업무 내용을 물어볼 땐 직업이라는 단어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회사 내의 소속 부서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어느 업무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등을 물어보면 좋습니다. 선생님이나 강사의 경우엔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질문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응답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들의 수입을 총합한 월 평균 소득을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53번 문항의 가구표에 적힌 모든 가구원들의 수입이 합해진 값을 기입해야 합니다. 가구표에 기재된 모든 동거 가구원들의 소득이 합해진 값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응답자와 배우자의 소득 문항에서 얻은 응답을 기억하고 가구소득과 비교 후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면 응답자에게 다시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농업 종사자나 어르신들께서는 간혹 가구소득이 없다거나 적자야 적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때는 용돈을 받는 것은 없는지, 농업이라면 연간 총 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 응답을 유도하셔서라도 대략적인 가구소득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KGSS가 무엇인지, 그리고 KGSS의 표집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KGSS의 설문지의 구성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7월과 8월 현지 조사 시 면접원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원의 역할 중 조사 기록 보고 및 작성이 있었죠? KGSS 면접원은 현지 조사 기간 내에 3가지의 조사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표본 가구 방문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본 가구 방문 기록표는 면접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기록표입니다. SRC에서 링크해드리는 구글 독스에서 소속 대학교를 찾아 엑셀표의 면접 상황을 메모 형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표본 가구 방문 기록표의 예시입니다. 기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원 면접 상황 기록표입니다. 이는 표본 가구에서 응답자와 조사를 완료한 후에 면접에 대한 보고 및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 맨 뒤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응답자와의 면접이 완료된 후 면접원이 스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시도 결과 분류 코드입니다. 표본 가구에서 조사를 완료했다면 분류 코드에 면접 완료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반면 7월과 8월 조사 기간 내내 담당한 조사 지역에서 특정한 이유로 면접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응답자를 만날 수 없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상황을 찾아 알맞은 보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설문지 맨 뒷장에 포함되어 있으니 면접원이 스스로 표를 읽은 후 빈칸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의 역할 중 하나는 현지 조사 전 조사 도구를 준비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면접원이 준비해야 할 조사 도구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도구를 다 챙겼다면 현지 조사와 면접에 나서야겠죠? 구체적인 면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표본 가구 방문 후 표본 가구에 만 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가구원 리스트 작성 규칙은 제2장 KGSS 표집 방법에서 배웠으니 모두들 기억하시죠? 가구원 리스트 작성 후 설문지에 포함된 키시표를 바탕으로 표본 가구에서 한 명의 응답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키시표에서 선택된 응답자와 만납니다. 응답자를 만나면 먼저 KGSS에 대해 소개한 후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에 사인 후에 면접을 시작합니다. 면접을 완료한 후에는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건네고 답례품을 받았다는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KGSS가 아닌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연구 동의서를 제시합니다. 만약 응답자가 다른 연구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원 상황 기록표와 면접 시도 결과 분류 코드를 면접원 스스로 작성한 후 마무리합니다. KGSS는 몇 가지 중요한 면접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표본 가구에서 가구원 중 응답자를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키시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리스트를 작성할 때에 표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가구원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자료집에 있는 가구원 구분 리스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본 가구 방문 전에 팀원들끼리 모여 이 부분을 함께 학습하고 나가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면접 원칙은 표본 가구 및 응답자 대체 금지입니다. KGSS는 가구 대체 또는 응답자 대체에 매우 엄격하며 대체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RC의 모든 조교들은 조사된 설문지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1000여 명의 응답자에게 모두 연락하여 면접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만약 가구 대체나 응답자 대체가 발견되어 재조사를 하게 된다면 면접원은 표본 가구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면접 원칙은 설문지 작성 시 면접원 기입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접원 기입 방식이란 면접원이 설문지를 쓰여진 그대로 읽어주고 응답자의 응답을 면접원이 대신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면접원 기입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설문지의 보기 문항을 읽는 법과 보기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을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면접 전에 팀원이 모여 이를 한번 연습해 보시고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면접원이 기록해야 하는 3가지 조사 기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본 가구 방문 시마다 구글 닥스에 기록하는 표본 가구 방문 기록표와 응답자와 면접 완료 후 작성하는 면접원 상황 기록표, 그리고 면접 완료 후 또는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에 작성하는 면접 시도 분류 코드입니다. 5번째 면접 원칙은 면접원은 최대한의 유효 응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효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에는 프로빙이 있습니다. 프로빙을 직역한다면 캐묻기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프로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응답자가 모른다는 응답을 고수했을 때 이는 KGSS에서는 유효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면접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응답자가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산업 및 직업 등의 문항에서도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6번째 면접 원칙은 적절한 면접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면접원은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설문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중에 다른 일 또는 타인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설문지 완료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을 알리거나 응답자의 의견에 대해 면접원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면접원은 응답자의 응답에 동의를 표현해서도 또는 반대를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사소한 면접원의 몸짓, 단어, 말투에도 응답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표본 가구를 방문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표본 가구에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면접원은 KGSS 브로셔와 함께 재방문 의사를 밝히는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본 가구에 사람은 있으나 면접에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면접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접 쓴 손편지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지난 KGSS의 조사를 돌아보았을 때 면접원이 손편지를 남겨두고 온 뒤에 표본 가구를 다시 방문했을 경우 가구원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한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손편지 내용이 걱정되는 분은 SRC 필드 담당 조교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일종의 템플릿을 드리면 직접 면접원이 써서 표본 가구의 가구원에게 드리면 되겠지요? 다음은 표본 가구의 가구원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 가보라며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면접원은 KGSS의 가장 중요한 면접 원칙 중 하나인 표본 가구 득채 불가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에게 KGSS는 조사 가구를 과학적인 통계 방법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면접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음의 상황은 표본 가구의 가구원은 KGSS의 호의적이나 응답자와의 접촉이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표본 가구를 방문해보면 응답 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이 대신 KGSS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해 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조사 가구가 통계적으로 추출될 것과 같이 응답자 추출 역시 면접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이용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방법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표할 수 있으며 통계적 오류가 매우 적고 공정한 방법임을 함께 강조하여 가구원을 설득하도록 합니다. 다음의 상황은 응답자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면접원들이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을 불쾌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통계법 제33조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GSS는 통계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면접원들도
이에 따라 응답자의 주소나 응답 내용을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KGSS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자 개인은 하나의 코드로 입력되므로 면접원뿐만 아니라 연구자 그 어느 누구도 응답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응답자의 응답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고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외부로 절대 공유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차후에 KGSS 데이터를 이용할 때 응답자 개인의 이름, 전화번호, 직업, 나이, 주소를 절대 알 수 없으며 이는 응답자 본인이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KGSS는 응답자의 전화번호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KGSS를 주관하는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면접원들이 조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표본이나 각오 대체가 일어나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춥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 때문에 응답자의 전화번호 정보가 필요한 것이기에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전화번호와 주소 정보는 행정 절차 이후 바로 삭제되어 데이터에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상황은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응답을 거부하거나 KGSS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많은 표본 가구들이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조사를 모두 잘 완료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도록 합니다. 만일 응답자가 개인 일로 바쁘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응답자에게 편한 시간을 다시 여쭈어 본 후 그 시간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재방문할 때에는 응답자가 언급한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낯선 타인을 집으로 들이는 것을 꺼려하는 응답자들도 있습니다. 낯선 면접원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조사는 반드시 집이 아니라 외부의 장소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응답자가 편한 장소에서 약속을 잡도록 합니다. 아마도 커피숍이 가장 일반적인 장소일 텐데요. 만일 커피숍에 간다면 응답자를 위한 음료비는 SRC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SRC 조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GSS 설문 문항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간혹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면접을 주저하시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면접원들은 KGSS는 전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과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나 문항에 대해서는 면접원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답자 선생님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설득한다면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좋습니다. 다음의 상황은 응답자가 다른 일로 분주할 경우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문하면 지역 주민들이 모두 집을 비워두고 밭에 나가 일을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또는 아이를 보느라 바빠 면접에 집중할 수 없는 응답자도 있습니다. 이때 면접원이 응답자의 일을 잠시 거들어주는 행동을 보이면 좋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응답자와 면접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 문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을 꺼릴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방해로 인해 설문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은 응답자가 면접 도중 갑자기 면접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특정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면접 중단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가령 소득, 학력에 대한 문항이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문항에 한해서는 응답자들이 스스로 응답을 기입하도록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득, 학력 문항 이외에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없다는 KGSS의 면접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들은 가끔 면접원과 함께하는 대신 스스로 설문지를 완료해서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KGSS의 설문 방식은 면접 방식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면접원은 KGSS 설문지의 구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면접원이 이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고 왔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면접원의 도움으로 설문을 완료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오류가 적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12가지의 상황들 이외에도 실제 현장에 나가면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면과 시간의 한계로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어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 팀원들은 함께 모여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준비 중 또는 현장 조사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저없이 팀장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GSS와 관련된 행정입니다. SRC는 KGSS에 참여하는 모든 면접원, 팀장, 연구진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본 가구에 방문했을 때 드는 교통 경비는 모두 SRC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면접원이 경비 청구서를 제출한 후 경비가 처리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으로 3주 이상 소요됩니다. 경비 처리가 다소 오래 걸리는 이유는 SRC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경비 청구서를 작성하는 법은 교육자료집에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은 후 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팀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도 팀원들에게 경비 청구서 작성법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SRC의 모든 조교들은 조사 지역에 나가 있는 모든 면접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사 기간 도중 SRC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생길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각 대학 팀장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SRC 모든 조교들은 조사 기간에 팀장님의 연락에 최대한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7월과 8월 매일 출근하여 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면접원의 의견을 모두 모아 SRC 필드 조교에게 수시로 전달해 주신다면 SRC에서도 팀장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GSS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18년도 KGSS 전체 면접원 교육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